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식품영양학 1주차 두 번째 시간 건강한 식생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강의의 내용을 먼저 보면은요. 식생활에 미치는 요인과 영양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 시간이 좀 남으면 식사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1강의 첫 번째 시간을 잠깐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강조했듯이 우리가 왜 영양학을 배워야 하는가의 강의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급속한 고령 사회가 이루어지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이에 따른 범람하는 정보에 따른 다른 지식, 배운 사람으로서 과학적 진리를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영양학을 왜 배워야 하는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영양소의 역할과 그 종류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이 영양소는 열량을 내주거나 신체를 구성하며 또 성장시켜주고 우리 체력을 유지 보수하고 인체의 기능을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따라서 5대 영양소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탄수화물,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이겠죠. 이에 따른 필수 영양소 45가지를 꼭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어서 영양소의 에너지 함량과 섭취 비율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4497이라고 외웠죠. 단백질의 에너지 함량은 4칼로리, 탄수화물도 마찬가지로 4칼로리이고 지방으로 이야기되는 지질은 고칼로리인 9칼로리를 낸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아울러서 알코올 성분도 칼로리에 있어서 7칼로리를 내니까 우리가 빈 칼로리라고 불리우며 알코올의 칼로리의 위험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예, 이어서 에너지 함량에 의해서 섭취 비율도 알아봤는데요. 일상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탄수화물의 비중을 성인 기준으로 해서 55에서 65%, 그 다음에 단백질의 비중을 7에서 20%의 비중을 챙겨서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의 비율도 15에서 30%의 비율로 섭취를 해야 된다. 지방은 무조건 안 좋다라는 인식보다도 필수 지방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습관에서 15에서 30%의 지방도 챙겨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양과 성장 발달에 이어서 건강한 식생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림 1-3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요인, 즉 유전적인 요인을 탓하거나 유전적인 요인을 탓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유전적인 생물학적 요인은 20%의 비중을 차지하지만 생활 양식에 따르는 흡연이나 음주, 식생활의 부주의, 스트레스, 또 의사의 처방에 대한 순응도, 또 운전할 때 안전벨트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른 생활 양식에 따라서 50%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환경적 요인도 20%의 비중을 차지하고 의료 혜택적 요인도 선진국의 의료 혜택을 많이 받는 나라는 장수의 나라가 많이 있듯이 우리가 생활 양식의 절반 정도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두 번째 시간에 배우기 전에 나는 식품과 올바른 식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를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너지 섭취 기준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다? 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이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영양 섭취 기준에 따르면 개인의 신체적 조건과 상관이 있습니다.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에너지의 섭취 기준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과일이나 채소, 곡류, 육류, 유제품별로 좋아하는 식품을 선택해서 매일 같은 음식을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매일 같은 음식을 먹는 것이 건강에 좋을까요? 예, 문제점이 같은 음식이라는 거죠. 좋아하는 음식만 매일 먹게 되면
다양성이 부족해서 체내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제공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오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수업의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는 이 건강한 식생활 영위를 위해서 식생활에 미치는 요인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수업의 목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리가 각 개인이나 집단에 무엇을 먹을 것인지 결정할 때는 누구나 자신의 건강과 영양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많은 비영양적 요소들도 식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생리적으로는 공복감이나 식욕과 같은 요인이 우선적으로 관련되지만 심리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관련되는 요인도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제시된 개념도와 같이 식품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요인들이 또한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생활을 하나의 문화로 인식하고 총체적인 문화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건강 상태는 어떤 것에 영향을 미치느냐? 식품의 생산이나 분배 구조에 대한 영향을 미치겠죠. 또한 경제, 사회, 정치 구조에 따라서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따라서 가족 구조라든지 구성, 또 우리의 전통에 따라서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또 생활 양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 양식도 생활의 절반이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생활 양식에 따라서 식품의 건강에 관련된 섭취의 행동을 보이는데요. 이것은 친구나 친지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끼리끼리 모인다 그래서 같이 좋아하는 사람들만 어울리고 먹기 때문에 가족의 영향을 미치고요. 민족이나 문화에 따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백이민족이고 우리가 채식을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당의 기도 서양과 다르고 민족에 따른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육에 따라서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생활에 우선 의지가 높기 때문에 건강하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직업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사각지대에 근무하는 직업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건강 상태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수입에 관련돼서도 수입이 높은 사람들이 건강하다라는 연구의 결과가 있습니다. 거주 지역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어떠한 지역에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도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건강에 관련 믿음, 우리가 건강해야 된다, 나는 건강에 살 수 있다 라는 믿음도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고요. 현재의 건강 상태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 양호하냐에 따라서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고요. 영양에 관련된 지식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사람으로서 영양학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에 따라서도 또 다를 수가 있겠죠. 쉽게 얘기하면 불교회 같은 경우는 살생을 금지하고 육식을 금지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단백질의 그 부족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기독교나 힌두교, 이슬람교에 따라서 이 특징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식품의 맛이라든지 모양이나 질감에 따라서 우리가 많이 먹고 적게 먹을 수 있는 식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또 광고나 대중매체에 따라서 우리가 유명한 스타들의 이 따라가는 성향을 보임에 따라서 이 대중매체에 따라서도 우리 식생활에 영향을 미칠 여러 요인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생리적인 상태에서도 공복감이나 식욕에 따라서 우리가 과식을 할 수 있고 또 적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생리적인 상태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또 심리적인 상태, 또 마음의 또 불안의 정도에 따라서 식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의 정의를 놓고 봤을 때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건강 상태도 정의를 내리기 때문에 심리적인 상태 또한 무시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또 사회적으로 관련된 요인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전쟁을 또 극단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사회적으로 전시에 이르면 먹는 게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양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도 다양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알아볼 영양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이 네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식생활 조사법, 신체 계측법, 생화학적 평가법, 그리고 임상평가법에 따라서 이런 네 가지의 평가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식생활 조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생활조사법은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 자료의 활용 목적이나 대상자의 여건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이용됩니다. 개인의 영양 섭취량을 분석하는 일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 작업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는 교육용이나 전문가용으로 모든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는데요. 조사 방법의 종류를 이렇게 보면 첫 번째 24시간 해상법, 말 그대로 지나간 하루 동안에 섭취한 식사의 종류와 양을 모두 기억을 해서 생각해서 추정하는 방법으로 기억을 회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조 수단들을 많이 이용해야 되겠죠. 내가 무엇을 먹었나 가만히 생각을 해서 종이에 적는다라든지 24시간 회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좀 더 디테일하다고 알 수가 있는데요.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기록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신이 섭취한 식품의 종류와 양을 스스로 기록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특히 섭취한 식품을 양으로 환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록 능력과 함께 목측량에 대한 지식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50g은 달걀 한 개의 분량, 티스푼으로 하나는 5g, 큰 스푼으로는 15g의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이상합니다. 저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찝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많이 먹기 때문에, 분명히 먹기 때문에 비만이 오는 거죠. 그러므로 먹지 않는데 살이 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라는 얘기합니다. 이것이 기록법이고요. 세 번째로는 실측법인데요. 이 실측법은 개인의 식품 섭취량을 저울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기록 방법으로 이에 굉장히 디테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식사 후에 남긴 음식의 양도 측정해서 섭취량에서 제외시키는 이 방법입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네 번째로는 식품 섭취 빈도법인데요. 긴 기간 동안의 특정 식품이나 영양소 섭취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식품의 목록을 섭취 빈도와 함께 제시하는 조사 방법입니다. 이것도 뭐 많이 비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는 식사력 조사법인데요. 24시간 회상법으로 전체적인 식이 섭취 형태를 조사하고 보조적으로 식품 목록의 기호도나 좋아하고 나빠하는 거겠죠. 구매 빈도를 표시하게 하거나 식품 섭취 빈도법을 병행하기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식생활 조사법인데요. 빈번하게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양상태 평가법으로는요, 신체 계측법입니다. 말 그대로 성장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신장이라든지 체중, 머리둘레, 가슴둘레 등이 이용되고 발육 표준치와 비교하여 성장의 적정성 여부를 판정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의 경우는 신체 계측 자료가 가장 저렴하고도 정확한 영양상태 판정 자료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7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이 표현력이 적고 본인이 어떤 것을 먹는지 기록하는 방법이 미숙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성인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장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통해서 영양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체 구성 성분을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신체 구성 성분에 관한 측정값은 특히 만성 퇴행성 질환에 관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 영양조사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법이 신체 구성 성분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간접적인 체지방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피부 두겹 집기, 피부의 겹을 측정하는 방법이죠. 상완기라든지 허리, 엉덩이, 둘레, 비 등이 간편한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신장과 체중을 이용하는 지표로서 체질량 지수가 주로 이용되고 있고 어린이보다 성인의 경우 더 많이 이용되며 비만 정도의 간편한 추정치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체질량 지수라고 얘기하죠. BMI라고 얘기하는데 체중을 신장에 나누면 이 체질량 지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장 간편하게 성인들이 이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 신체 계측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키가 162이고 이 몸무게가 64kg인데요. 적정 그 몸무게가 제 키에 비해서 58kg로 나오기 때문에 제 몸무게인 64kg는 이 신체 성분을 측정하는 신체 계측법에 따라서는 비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몸무게를 더 빼야 되는데요. 와이프는 몸무게를 빼지 말라고 난리인데 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생화학적 평가 방법인데요. 이것은 생화학적 검사에 이용되는 시료로는 혈액이나 소변, 머리카락, 배변, 기타 신체 조직 등이 있는데요. 병원이나 특수한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혈액의 조성은 영양 상태를 가장 잘 반영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소변은 단백질이나 수용성 비타민, 무기질 영양 상태를 조사하는데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특히 섭취량과 배설량을 비교하는 성형 연구에 적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과 소변은 상당히 중요한 생학적 평가 방법이고요. 또한 대변은 단백질이나 무기질, 섬유소 등 영양소의 흡수율을 확인하는 연구에 많이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하고 변론할 수 없는 이 성학적 평가법은 비용이 물론 들어가겠지만 가장 좋은 영양 상태의 평가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임상평가법인데요. 영양 결핍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인체의 저장량이 고갈된다든지 부족한 영양소의 혈중 농도의 변화, 배설량 감소의 과정을 거쳐서 세포나 조직의 해부학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는 신체 기능에 장애가 오며 우리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한 징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임상조사법은 영양소 결핍 정도가 실험 방법을 필요하지 않고 영양 부족 증상에 대한 세분화된 정의가 필요하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얼굴을 놓고 봤을 때도 건강한 얼굴과 건강하지 못한 영양이 결핍된 얼굴을 구별할 수가 있죠. 북한의 사람들은 제조를 많이 하는데요. 그들은 육안으로도 영양이 부족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양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은 식생활조사법과 신체 계측법, 성학적 평가법, 임상평가법 이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용을 들이지 않고 또한 병원이나 업소에 가지 않고 우리가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식사 계획의 기본 원칙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식생활이 필요합니다. 먼저 식사 계획의 기본 원칙이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는 식사 도구에는 균형과 다양성, 그 다음에 적절한 양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식사 계획에는 균형, 절제, 다양성 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이들 개념은 각각 독립적이라기보다는 서로 상호 연관적인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당연하겠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기본 원칙인데요. 균형 있게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먹으라는 얘기를 전문가들이 많이 하는데요. 섭취하는 식품이나 영양소 면에서 특정한 것에 치우침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이 균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유나 유제품은 칼슘이 풍부한 대신에 철을 부족하게 하고 있고 고기나 생선 등을 상대적으로 철이 풍부하나 칼슘은 부족하게 함유되고 있으므로 각 종류의 식품을 충분히 그러나 너무 지나치지 않게 섭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질의 균형 잡힌 섭취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를 섭취할 때는 이 균형 있게 먹는 밸런스죠. 영어로 얘기하면 이 밸런스적인 이 식단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다양성인데요. 말 그대로 다양하게 먹어야 한다라는 얘기인데 식품마다 다양한 종류의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지만 어떤 영양소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어떤 영양소는 아주 적게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양소가. 이처럼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영양소 섭취의 상호 보완 효과를 위해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기초식품군에 속한 식품들을 모두 섭취하되 특정 식품군 안에서도 역시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섭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하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는 절제나 적정한 양인데요. 식사에서 지질이나 단순당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많지 않게 배려하는 의미에서 사용됩니다. 특정한 것을 지방같이 질같이 많이 먹어서는 안 되겠죠. 이들은 음식의 풍미와 맛을 위하여 또한 필수 영양소의 섭취를 위하여 필요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너무 많이 섭취할 때 비만을 유발할 수 있겠죠. 각종 질병 발생의 위험이 높이므로 절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니까요. 특히 알코올을 강조했듯이 알코올 섭취와 흡연은 절대적으로 절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내용인데요. 식사 교육의 기본 원칙은 이것처럼 이 세 가지 균형과 다양성, 절제와 적절한 양을 항상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영양 밀도도 중요한데요. 영양 밀도란 식품에 함유한 에너지량에 필요한 다른 영양소의 함량을 의미하는데요. 영양 밀도가 높은 식품이란 같은 양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식품이라도 비타민이나 무기질 등의 미량 영양소를 충분히 함유한 식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콜라는요, 열량이 높고 다른 비타민이나 무기질이 전혀 없으므로 영양 밀도가 아주 낮기 때문에 우리가 콜라를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이처럼 영양학을 전공하지 않은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균형 잡히고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식사 계획의 기본 원칙은 이 세 가지라고 강조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강한 식생활의 이 두 번째 시간으로 강의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식생활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건강 상태부터 해가지고 식품 섭취에 관련된 행동, 우리의 생활 양식, 가족 구조라든지 구성, 전통이라든지 식품 생산의 분배 구조, 경제나 사회, 정치 구조도 식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아울러서 건강에 관련된 믿음이라든지 친구의 친재 영향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또한 그 영양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먼저는 식생활조사법이고, 두 번째로는 신체 계측법, 세 번째로는 생화학적 평가법, 네 번째는 임상평가법을 통해서 영양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다. 마지막으로 식사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왔는데요. 균형과 절제, 다양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식사 계획에 대한 이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건강한 식생활의 이 세 번째 요인으로서 식사 계획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고요. 아울러서 식단의 구성안, 식사의 지침, 식품의 영양 표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영양소의 섭취 기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요. 그다음 식품 교환표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식품의 영양 성분 자료도 좀 알아보고요. 이어서 여덟 번째 주제로서요.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여덟 번째 주제로서요. 우리 국민의 식생활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여기에는 식품의 섭취 실태라든지 우리 국민의 영양소 섭취 실태, 그 다음에 식습관에 대해서도 제공된 데이터를 토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주제로는요. 신뢰할 수 있는 영양 정보를 어디서 우리가 알 수가 있나를 알아볼 텐데요. 영양 보충제를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올바른 영양 정보를 보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품 영양학에 관련된 웹사이트라든지 유행식품과 자연식품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수업 받느라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